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예. 예.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김철광님 모시고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격잘틀 정신 모형했고요. 네.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까지 얘기를 네. 나눴고요. 네. 이어서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네. 공지 드릴 게 있죠. 네. 네, 저에게 대단한 이벤트. 뉴스가 생겼습니다. 네. 코엑스에 있는 그 별마당 도서관 다 아실 텐데요. 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말입니다. 네. 코엑스. 네. 네. 그쪽에서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별마당 도서관이 1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초대됐어요. 처음에 메일 받고 되게 놀랬었는데. 네. 놀랬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 한 1시간 10분 정도 네. 그 도서관에 있는 무대에서 공개 방송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 다독다독 하는 모습을 그냥 생생하게 현장에서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집 없는 네. 어버버 하면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실수를 연발하는지 네.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빠숑님 좋아하시는 팬들 많잖아요. 네. 앞자리에서 좀 꾸준히 앉아 계셔주시면 박수 많이 쳐주시러 와주셨으면 네. 좋겠고. 네. 저희가 선정한 책이 어린 왕자예요. 네. 그 별마당 도서관이 1주년 그 주제가 별과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적당한 책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이 좋을까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어린 네. 왕자로 선정을 했는데 네. 또 공개 방송에서 하면 어떤 느낌으로 네. 하게 될지. 방송이 될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옷 예쁘게 입고 와야 되나요? 네. 네. 아무튼 각자 꾸미는 걸로. 네. 날짜는 6월 7일이고요. 네. 목요일 평일입니다. 저녁 7시부터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됩니다. 네. 네. 거기가 왜 별마당인 줄 아세요? 왜요? 왜 왜요? 그래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래요? 스타필드잖아요. 필드. 모르셨죠? 이런 무지들. 아니 마당이 필드일 줄이야. 예, 그러니까 그 뭐지, 코엑스를 지금. 신세계에서 이제 네. 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스타필드 뭐 지금 하남이 있고 스타필드 고양이 있잖아요. 네네. 스타필드 코엑스 점인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정말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별마당 도서관을 굉장히 멋지게 전놨잖아요. 네. 사진 찍으면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리셔도 돼요. 되게 네. 멋있습니다. 네. 갑자기 하게 된 공개 방송에 많이 놀러 와 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다독다독 방송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들이고요. 뭐 월 지금 한 150만 다운도 받고 있으니까 연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1000만 뷰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네. 1000만 뷰가 그냥 넘어가네요. 참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네. 참 신기합니다. 네, 아무튼 더 의무감을 가지고 더 좋은 책 선정하고 요즘 진짜 책 고민 엄청 하잖아요, 저희. 네. 또 예전처럼 가볍게 네. 선정을 못 하겠어요. 조금 더 저희보다 더 잘 말씀해 주실 분들 찾아서 섭외도 네. 하고 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신 김철광님과 함께. 네. 일부 들어보신 분들은 2부를 들으시지 않을 수가 없을걸요. 네. 좀 더 김철광님의 네. 그런 투자 노하우를 네. 캐내겠습니다. 네. 책과 함께 한번 쫙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1부에서는 이제 사회학 정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심리학. 네. 심리학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전 사실 처음에 그 사회학까지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꾸역꾸역 읽어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심리학은 그래도 조금 재미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심리, 솜씨래피 뭐 이런 심리도 다루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학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예.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책에 보니까 찰리 먼거도 가장 강조했던 네. 분야가 심리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찰리 먼거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모릅니다. 네. 월렌 버핏보다 무려 4살이 더 많아요. 아, 정말요? 놀랍지 않아요? 와. 그러면 지금 92. 아직 살아 계신 거죠? 두 분이 같이 이번에도 버크셔도 해서 정말 수명도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거 주총할 때 생중계를 해요. 그 야후 들어가시면 생중계하는 거 보여주거든요. 네. 무려 6시간 동안 Q&A를 해요. 그 할아버지들이.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멘탈이 강하신 거예요. 퍼피님은 그냥 햄버거 드시고 그냥 그런다 그러던데. 네. 제일 놀라운 건 집이에요, 집.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2층 집이에요, 그냥. 큰 저택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버핏 앞집이 매물로 나왔대요. 아. 얼마인 줄 아세요?
뭐 점심만 먹어도 몇 억 하시는 분이니까. 네, 바로 옆집이거든요. 네. 얼마에 나오는 줄 아세요? 얼마에 나왔 60만 불. 60만 불. 6억 5천만 원. 안 비싸죠. 안 2층 비싸요? 집인데 되게 예뻐. 사진에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싸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가지고 네.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성계순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 역시 입지 전문가심이 있고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심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이 끝나기 전에 팔리겠죠 아무래도. 이미 팔렸을 것 같아요. 그 심리학 챕터에 대해서 김철광님께 얘기 듣고 싶어요. 네. 그냥 막 던지고 그냥, 있습니다. 챕터째로 통째로 막 넘기고 있어요. 던졌어. 네. 풀어주세요 빨리. 제가 만난 이제 투자가 내가 10년 정도 투자했거든요. 예. 돈을 좀 가장 많이 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분이 계세요. 와.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 하다가 이게 주식에 입문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정신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화병들을 많이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화병. 네, 보통 아줌마들이 화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는데 네. 그러다가 한 번은 주식 때문에 이제 정신과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왜 자꾸 저렇게 하시나. 그냥 들어도.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시장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셨다. 와. 이런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 심리학이라는 챕터에서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155쪽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가치를 주가를 통해서 다시 알 필요가 없다라고 워런 버핏이 네네, 너무 얘기했거든요. 멋있었어요. 네. 예.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내가 팔았던 주식이 2배 갔는데 뭐 10배 갔는데 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왜 이렇게 안 갈까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작년에 팔았던 주식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지난주에 산 거예요. 네. 투자라는 거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라든지 제가 매수한 종목은 6개월 뒤 1년 뒤를 바라보고 매수를 하는 건데 네. 1년 뒤 갈 주식이 당장 안 갈 수도 있고 다음 주부터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산 거는 6개월 동안 안 갈 수도 있고 1년 동안 안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작년에 팔았던 거 재작년에 팔았던 거는 2배, 3배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압축해갖고 동일한 성상에서 보다 보니까 내가 판 거는 늘 올라가 있고 네.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늘 주가가 안 가거나 손해보고 있는 거죠. 네. 비밀은 밝혀졌군요. 바로 이거였어. 그걸 못 견디고 파는 사람이 진짜 항상 내가 팔면은 오른다. 내가 사면 안 항상 오른다. 그래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의 보유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대박 종목들을 물어보신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알려드려요. 네.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은 일단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HTS를 켜보세요. 그리고 HTS에서 거래 내역을 2년치를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엑셀로 다운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은 본인께서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2년을 보유했으면은 따블이 아니라 따따분한 것들이 숱할 거라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대박 종목들이라고. 이미 종목은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결국 심리적으로 나는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뭐 큐브 엔터를 얘기했는데 내일 사자마자 10%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네. 바로 손절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리고 욕하겠죠. 예. 왜 추천했어? 이런 거를 추천했냐고. 네. 하지만 기업의 주가가 아닌 그 가치를 보는 사람이라면은 그 회사의 아티스트들이 잘 나가는 동안에 계속 보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장기 보유가 가능하고 장기 보유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절대 딴 데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우리 빠송님도 계세요. 빠송님 분들 중에서 부동산 크게 돈 번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아무리 주식해라고 얘기해도 주식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돈을 벌어본 로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절대로 안 버린다고요. 근데 장기 투자라도 크게 돈을 벌어 분들한테는 아무리 단타쳐라고 얘기하더라도 안 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번 로직이 있기 때문에 이 책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70페이지에 보면은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제적인 본질을 아는 것이다. 그래야 가격이 기업의 내지 가치보다 더 높게 또는 더 낮게 형성되는 순간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업의 경제적인 본질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냐는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까고 있는 부분이 케이블 TV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수급 분석이라는 거 하는 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외국인이 사면은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기관이 사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아라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치 빠송이 맥이 나와가지고 올라간 주식 그 아파트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사면 되냐고 하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서 그거 사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분석이 아니잖아요, 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입지 조건이 앞으로 이제 매우 많은 호재가 있을 거다든지 뭐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네. 이런 게 있어야지 움직이지 아무 이유 없이 가격만 움직인다고 그걸 따라가거나 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심리학에서 이제 말하는 부분들은 주가를 자꾸 조회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주가를 조회해보지 말고 장기 보유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한번 이제 취해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심리학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수익 투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책을 번역해서도 박성진 그 형님이 저한테 했었던 말이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어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식하시면. 투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네. 것. 네. 예. 예를 들어서 어제가 아니라 그젠가요? 그 트럼프가 그 회담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대북 경협주? 예. 대북 경협주 겁나겠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한다면서요, 이게. 뭐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또 확 오르나요? 예,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미국의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든 예. 그런데 일희일비할 투자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큐브 엔터라는 회사가 있다면은 이 엔터가 트럼프가 북미 회담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 회사가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관련 없을 것 같은데. 거의 관련이 없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주가 오르면 오르나 보다,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매수 타이밍은 급락하면 사면 돼요, 그냥. 8% 빠지면 그때 사면 되고. 그리고 팔 때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조금씩 나눠서 팔아야죠. 네. 근데 저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점은 분산하라는 거죠. 분산하라. 네네. 10번 나눠서 사거나, 3번 나눠서 사거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짜릿함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확 버는 짜릿함. 승부사들이네요. 짜릿함. 예.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일반인들은 네. 이런 것들을 버텨내기 힘들어해요. 맞아요. 뉴스가 막 나오고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네. 심지 있게 이걸 딱 지켜보면서 나는 이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네. 기업에 대한 가치에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1부의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과 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기업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보고 또 믿을 수 있는지 네. 초보들에게 간단하게 알려주신다면. 예, 간단한 방법은 이 회사가 비상장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이어서 비상장 그 기업이고 상속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치를 평가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의 본질 가치라는 거는 자산 가치거든요. 네. 자본 총계를 봐서 자본 총계에 대비해서 얼만큼 비싼지를 보면은 이 회사가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기업이면 안 되고 이제 자본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적정한 규모인지를 보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전부 다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조금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돈만 잘 벌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한 기업 1등부터 100등까지를 한번 이제 뽑아내고 리서치를 해서 예, 리서치를 하고 그 사업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 1등부터 100등까지를 이제 뽑고 난 다음에 네. 5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를 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산 가치가 좋은 기업들이 5년 뒤, 10년 뒤에도 튼튼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 정반대였더라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자본이 좀 부실을 하더라도 그 돈을 버는 그 흥금 흐름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거나 M&A 돼가지고 계속 번창을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자산이 많으면 대표자가 돈을 빼돌려요. 이게 행정사고가 나거나 무슨 뭐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다가 말아먹거나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돈을 잘 보고 있는지 잘 못 보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은 그 잘 보고 있는지 잘 못 보고 있는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업들, 음악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여기 빠송이도 계시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를 그쵸. 이런 거에서부터 접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츰 그 아는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지적 모험이라고 했잖아요. 모험을 즐기려면은 먼저 모험을 즐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수영을 아침마다 하는데 여름에 이제 동해 같은 데 가면은 그 수심 4, 5m 되는 데를 그 아무런 장비 없이 떨어서 재밌게 놀거든요. 예, 이런 저의 그 물놀이를 수업 못하는 분하고 같이 즐기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죽죠. 예, 그냥 죽죠. 기본적으로 모험을 즐기는 구나. 그런데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얕은 물이 싫은 거예요. 그 물의 수압도 즐기고 싶고, 뭐 파도도 타고 싶은데 낮은 물은 답답하거든요. 이런 이제 좀 저처럼 이제 오래 투자했었던 분들은 더 모험적인 데 들어가지만 이제 주식을 이제 입문을 하신 분이라면은 처음에는 제일 가까운 기업들. 아까 이제 우리 빠송님이 스타피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세계. 예, 신세계 건설.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는 스타피드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알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좋고 제일 피해야 될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에요. 뭐 항암 치료제 있잖아요. 뭐 바이오, 뭐 바이오 일상 이상 막. 저도 최근에 작년에 한번 그 인공 눈물을 만든다는 회사 II를 가봤는데 무슨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은 무슨 거마 대학생이라고 거기 다단계 있잖아요. 예, 그런 집회관 같아였어요. 그냥 대표이사님이 주주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한 방입니까? 두 방입니까? 하면 세 방이요! 그러면 막 박수 치고 그래요. 진짜요? 재밌다. 예, 도대체 이게 지금 회사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회사 대표자는 대표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회사의 내용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만 설명해야지. 그건 주주들 모아놓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거 얘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주주총회, 그러니까 주총하는 거 보면은 무슨 세미나 같아 진짜 지적으로 Q&A하고. 근데 한국 주총 같은 경우는 할 말만 딱 전달하고 놀란 데서 바로 딱 끊어버리고 막. 아니면 이렇게 회사 잘한 거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다가 안 가보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 아니면 국가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은 좀 그래요. 좀 제가 봐도. 지난번에 이제 한 모임에서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한석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바이오 주식을 투자해서 조금 벌었다고 했더니 그런 주식을 왜 사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가시화된 주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하는 매출 대비 주식가가 너무 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 듣고 반성을 좀 했어요, 제가. 저도 부동산 투자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호재 갖고 투자 안 하잖아요. 입지 투자. 확정된 거 보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이게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똑같구나. 이게 가치 투자구나. 내가 주행하던 거에 그런 것들이었구나. 그냥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4장에서 5장 심리학에서 가치 투자도 하다 보면 왜 내가 투자한 게 왜 되게 믿음이 가고 계속 더 왜 팔이 안쪽으로 편향한다고 하잖아요. 확증 편향. 그렇게 되지 않나요? 심리적으로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냉정해져야 되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도 하나 손절매를 한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15번을 분할 매수를 했던 기업이에요. 매달 샀으니까 금액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고 그랬던 기업이었는데 너무나 완벽한 기업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막 찾아가 보기도 했고 그 주총도 당연히 이제 갔었고 주총에 가서 그 회장님하고 식사도 한번 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도 한번 했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가치 투자의 기본 숫자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냥 그 멋있는 사람이다, 날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무게가 몇 킬로냐고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지방률 그런 거 물어보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투자할 때 이게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종목에 대한 확신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종목, 많이 이제 비중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숫자를 갖고 이제 3개월마다 실적 발표가 나니까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제 판단이 맞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제가 어떤 A 기업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1년에 80억을 단기 순이익이 낸다. 그러면은 보통 단기 순이익 곱하기 10을 하면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0억을 버는 회사 기업이 600억이면 싼 거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은 살 필요가 없는 거고 800억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1년에 8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려면 분기에 20억씩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제 이 기업이 올해 이번 분기에는 30억이 나올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 추정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나는 네. 30억이라고 추정했는데 15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안 나온지를 봐야 돼요. 그 봐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안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손절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손절매를 했더니 제가 작년인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제가 2년 동안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이익을 낸 경우하고 손실 낸 경우를 계산해 봤더니 이익을 낸 경우가 50.9%인가 되고 손해 난 경우가 49.1%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하네요. 51대 49 하니까. 네. 네. 그러면은 0.9%밖에 내가 더 못 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맞죠, 이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의 연간 한 80%씩 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구는 2대 1이면은 두 골 넣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게 크기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네. 10대 1로 10번 투자했는데 9대 1로 내가 9번을 손해보고 한 번 이익을 봤는데 한 번의 이익이 9번의 손실보다 더 크다면은 이건 돈을 버는 거죠. 네. 네. 이런 논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 만나면 바람의 숲님, 저 피님이 바람의 숲이잖아요. 네. 바람의 숲님 저 16타라 난 종목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10배 벌었어요. 그러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투자했어요? 막 그건 묻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말 작은 돈을 투자해서 10배를 보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했던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뭐 2억을 벌었다 막 얘기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투자해서 2억 벌었어 그러면 10억 투자해서 2억 벌었다 그러면 야 그럼 20%밖에 안 되지 않냐. 네. 그럼 2억인데 그러더라고요. 2억이지만 수익률은 낮지 않냐. 그렇게 하면은 수익금이 큰 거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자금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익금도 커지는 건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투자금이 1,000만 원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은 높을지 모르지만 수익금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수익의 크기를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까 16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야구 하실 때 16타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16타가 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16타가 되냐면 첫 번째 타자가 안타를 쳐요. 네. 1루에 한 명 가 있죠. 네. 두 번째 타자가 안타 쳤어요. 네. 세 번째 주자가 또 안타 쳤어요. 네. 1루, 2루, 3루에 한 명씩 다 있죠. 네. 이 상태에서 네 번째 타자가 홈런을 쳐버려요. 말로 홈런. 그러면은 3루에 있는 사람은 홈까지 왔으니까 1루. 네. 2루에 있는 사람은 3루, 홈, 2루. 네. 1루에 있는 사람은 2루, 3루, 홈. 네. 홈런 친 사람은 홈, 1루, 2루, 3루. 그러니까 예, 맞아요. 16타가 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16타의 의미라는 거는 10배가의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금 규모를 그 비중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더블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률은 100%밖에 안 되지만 수익금은 10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해서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버는 거는 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슬픈 소리, 슬픈 얘기는.
수익금? 예, 수익금이 중요한 거죠. 네. 제 수익금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익금이 아니고 그 원금. 그러니까 원금은 한 번씩 점프를 시켜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큐브 엔터 같은 경우를 제가 월요일 날 날아갑니다 해서 샀어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 사라고 하는데 큰 돈 투자 못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갖고 있는 여윳돈이 100만밖에 없어서 100만밖에 안 샀어요. 네. 근데 이 100만밖에 안 산 이 종목이 사자마자 10배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번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반대로 내가 그 큐브 엔터 좋다고 하니까 100만 원 샀는데 이놈의 그 발매 순말이 틀려가지고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열받잖아.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손절하기 전에 한번 이 회사를 한번 왜 손절이 반토막이 났을까를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찾아봤더니 아, 이 가수가 잘 노래를 부르는데 이 한 명이 아파가지고 방송 출연 못해서 뭐 안 좋게 됐구나 해서 이게 반토막이 났구나 판단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반토막이 났지만 회사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100만 원 처음에 샀지만 반토막 난 상태에서 500만 원짜리 더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자금이 더 늘어났잖아요. 네. 그 상태 또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손절을 하냐 더 사냐의 두 갈림길에서 이제 제대로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지금 떨어진 거는 잘못된 게 맞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거고 네. 그 상태에서 따블만 가버려도 수익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를 해라는 거죠. 시점을 분산해서. 근데 팔 때는 그냥 한 번에 파시나요? 한 번에 팔 때도 있는데 이제 물량이 많으면 한 번에 못 팔죠. 예.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에 저는 한 10% 정도만 이제 매물을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좀 어떤 좀 충격을 받으면은 이제 뭐 4% 5%씩 빼면서 팔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는 한 이제 팔 때도 이제 왜냐하면 제가 고점도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팔는 시점이 고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네.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대가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파는데, 그래서 어떤 주가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게. 한 10,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데, 이제 5,000원이에요. 네. 근데 이 5,000원에 샀는데, 이게 3,000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다 손절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5,000짜리가 3,000원 빠졌을 때 갖고 있는 사람 다 가출자들 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게, 다시 반등해갖고 10,000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시겠죠? 그러니까 사는 분들 기술적 분석가한테 사는 거죠. 네. 추격 매수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적정 주가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치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네.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제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10,000원이 20,000원 가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거의 이제 우리 가치 투자자는 다 빠지고 기술적 분석가들하고 단타구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3만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은 아예 싹 다 빠지고 이제 우리는 머니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참 놀다가 다시 개폭락 해가지고 5천까지 빠졌다. 그럼 우리는 다시 사고, 네. 그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제 손절배 시작하고, 이런 이제 로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주가는. 재밌네. 네. 그러니까 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좋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아우, 심리학 갖고도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었네요. 네. 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다음 철학인데 예, 철학도 중요하죠. 철학은 이제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회사의 본질 가치를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가치관이 틀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 경론이 일어나요. 이제 싸움이 난다고 여기에. 네네.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한 2, 3년 전에 청담동 부자라고 기억나요? 네. 얼마 전에도 이진. 네. 아싸 이진. 네.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만 네. 그분이 환경 와우 TV의 전문가였어요. 네. 근데 한국경제TV라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한국경제TV는 그 1년에 한 60억에서 80억 정도의 돈을 벌고 시가총액은 한 700억 정도 했던 기업이에요. 네. 분기에 15억에서 20억 정도 계속 벌어왔는데 한 친구가 이 한국경제TV를 분석해서 봤는데 매수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아싸 이진이라는 전문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전문가 방송에서 자기가 사는 종목을 사면 떡상을 해서 돈을 다 벌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아싸 이진이 그 한 달 회비가 99만 원짜리 회원이 최근에 1,000명이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99만 원을 100만 원으로 잡고 1,000명이면 한 달 비용이 10억이죠. 10억. 네. 10억. 네. 석 달이면 30억이잖아요. 네. 네. 반을 이제 한국경제TV에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30억의 절반이면 15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반 분기 실적은
아싸 이진의 덕분에 그 기존 단기 수익 15억에 아싸 이진의 전문가 방송 15억이 붙어서 30억이 되니까 네. 15억밖에 안 나온 회사에 이번 분기 단기 순이익이 30이면 어닝스 프라이즈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실적이 2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사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한쪽의 주장인 거고 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 친구들의 주장은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버는 그 기업이 정말 합리적으로 아름답게 돈을 버는지 아니면 사기쳐서 돈을 버는지를 봐야 되지 않냐. 네. 이 회사의 어닝스 프라이즈가 이진 한 행태를 보면은 우리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당시에 봐도 아싸 이진의 행태는 잘못된 게 분명하거든요. 네. 분명히 법적 처벌을 받거나 얼마 못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버는 돈으로 어닝스 프라이즈를 만든 기업에 투자하는 게 우리 투자 철학에 맞냐. 그래서 그 회사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네네. 우리가 번 돈은 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에 섞인 돈인데 네.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우리의 철학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한쪽에서 주장했고 또 사야 된다는 쪽 주장은 주식시장에 상장됨과 동시에 그러한 도덕적 문제는 끝난 거 차단이 된 거다. 우리가 똥 묻은 5만 원짜리 돈은 5만 원이 아니고 빳빳한 지갑에는 5만 원 5만 원이냐. 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던지 네. 그거는 이제 도덕과는 무관하다.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이제 팽팽히 나눠졌거든요. 네. 철학의 문제네요. 진짜. 철학의 문제죠. 네.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는 돈만 벌면 그만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봤어요. 해봤는데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기꾼이 사기쳐가지고 어닝스 프라이즈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나의 도덕관념에 맞냐, 나의 철학과 맞냐.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하지 않았죠.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건 뭐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카지노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남들이 이제 그 카지노장에서 돈을 날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회사의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 또 성인 방송이 있어요. 예. 성인 방송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요. 뭐 재료비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냥. 그런 회사에 이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네. 맞는지. 한국 상장 기업인데 성인 방송 주식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성인 방송 한다고 내놓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니까 자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숨겨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부분의 돈은 성인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놓고 사업에다가 우리의 사업은 이제 성인 방송입니다라고 하면은 좀 모양 빠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네. 이제 본업을 딴 걸 하고 이제 자회사로 이제 성인 방송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를 이제 기관 투자한테 돈을 맡길 때 어떤 기업에는 투자도 되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만 부품 만들어라 이렇게 태그를 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는 그 술 만드는 회사, 카지노 회사 뭐 있는 데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네. 근데 우리도 투자할 때 우리는 뭐 돈만 벌면 그만이기 때문에 뭐 술을 파든 카지노를 하든 그냥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나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든지 그 기업의 철학이 나와 맞아야 된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회에 공연할 수 있고 사회를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에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네. 이런 게 투자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찰리 먼거가 철학가로도 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김철광님은 공부를 다양하게 하고 계신지 지금 이 책의 이론대로 어떤 일상을 보내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철학을 찰리 먼거도 거의 독서로 이렇게 일상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근데 김철광님도 가치 투자자로서의 일상이나 그런 생활, 철학을 어떻게 구축하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제가 투자한 기업들의 미래를 계속 상상을 해요. 내년 여름에는 이 회사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을까? 내년 말에 되면 이 회사는 어떻게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를 이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주가 흐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회사는 어떠한 지금 상황인가.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거대한 서사 있잖아요. 이 기업은 보통 10년, 20년 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이 회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한 거대한 서사의 한 장면을 난 포착한 거고 이 시점에 이 회사가 더 한 단계 더 도약하는지 더 하지 못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이 지금 잘 내가 예측했던 것처럼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주가를 조회해보기보다는 대표이사 이름으로 혹시 뭐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지, 뭐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더 이제 보는 편이고, 회사가 되게 궁금하면은 거기 다음 지도를 검색해봐요. 다음 지도 항공부를 검색해보면은 네네. 연도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체크하는 게 있는데 항공부에 보면은 2017년 촬영이 있고 15년 촬영이 있고 13년 촬영이 있으면은 몇 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3년 전에 그게 창고가 없었는데 이거 창고가 들어왔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의 본질을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회사가 뭐 최근에 인터뷰한 게 있으면 인터뷰 이렇게 했구나. 아니면 책을 쓴 거기 그 CEO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관련된 책도 보면서 이 사람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이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주로 이제 저는 하루에 한 20-30분은 꼭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저 회사에 또 정원의 자리를 갖고서 있어가지고 꽃도 보고 이제 잔디도 보면서 이제 미래를 그려보는 거죠. 이 회사의 미래를.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뭐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문학인데요. 문학 많이 읽으세요? 문학은 그렇게 뭐 저는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이 문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문학 뒤에 이제 이어서 수학도 나오고 하는데 이 문학과 수학이 사실 딱히 그 수학은 좀 모르겠어요.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할 있죠. 때 네. 숫자가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니까. 근데 참 애매한 게 전 문학이었거든요. 이 문학에서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쪽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투자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을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설이냐, 팩트냐,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찾아가서 얘기 좀 들어보면은 네. 자신의 의견과 팩트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회사라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이번에 자기들이 만든 이제 장비를 납품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의견이거든요. 네. 바람이죠, 바람. 바람이죠. 네. 네. 이 바람과 실제 납품하고 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학을 하면은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나 숫자에만 메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케이블 TV 틀어보시면은 그 케이블 TV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유부녀가 바람난 이야기 이런 게 문학 작품하면 엄청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서사 중에 한 장면들이거든요. 네.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를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문학을 통해서. 최근에 오기 전에도 제가 서부 T&D라는 회사를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 트럭 터미널이라는 회사였어요. 네. 원래는 서울에 그 터럭이 이제 멈추는 주차장이 있는 터미널이 3군데가 있었는데 네. 서울에 이제 2군데가 있었고 인천 한 군데가 있었죠. 근데 네. 이 회사는 트럭 터미널이 있었는데 요즘은 터미널이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든지 이제 물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발해갖고 용산에는 호텔을 지금 짓고 있거든. 드래곤시티라고. 네. 근데 거기 오픈했어요. 네네. 도끼 살고 있는 데 아닌가요? 맞아요. 네. 펜트하우스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과거의 이야기인데 2012년에 회사 쪽에서 그렸던 미래의 모습은 그거였어요. 2012년 용산 그 개발 당시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그 호텔 객실 총수가 25,000 객실인가 정도 됐고 네. 객실 점유율이 95%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호텔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고 네. 여기다가
한 1,500개 정도 되는 객실을 만든 호텔을 만들면은 이 회사에서는 상상했던 이제 5년 뒤의 모습은 그 연간 500억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나서 2017년 작년에 이제 그 그랜드 오픈했거든요. 네. 그때 바로 사드가 딱 터진 날이에요. 작년 초에 터졌죠. 네. 그래서 참 재수가 없는 기업이 돼가지고 객실 점유율 95%를 자기들은 이제 목표로 했는데 실제 객실 점유율은 20%. 호텔 정가 42만 원이 이제 정가인데 평균 할인율을 해서 평균적인 이제 객실 단가는 11만 원. 지금 가서 하룻밤 묵고 호캉스만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그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주요 고객들은 호캉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있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중국 관광객이 없는 거예요. 네. 돈을 못 벌고 있죠. 그렇군요. 예, 이런 거를 문학을 좀 하시거나 인문학 하신 분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이렇게 막 그 공감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이제 막 돈 못 버는구나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우리는 그리 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회사가 또 반전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중국하고 또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용산에 갔더니 그냥 그 관광객들이 전부 다 그냥 하나씩 끌고 쭉 줄어서 있다. 그리고 호텔닷컴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예약 사이트에서 그 용산 드래곤시티에 있는 호텔 예약하기 어려워지고 그 객단가가 지금 12만 13만 원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25만 원, 26만 올라가고 하면은 이 회사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바뀌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 문학도 보고 이제 다각도로 정신적 격자의 모형을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본다는 거죠. 네. 거의 뭐 강의를 듣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 격자 모형이 투자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데도 정말 필요한 생각 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활하는 게 모든 방법들이 다르지만 의사결정의 연속이잖아요. 하루에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거의 수백 가지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가장 이제 좋은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 노하우? 기준? 뭐 이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 격자 모양 이론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충분히 저희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딱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고 이제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잘 버는 직업군이 있고 주식 투자만 하면은 쪽박을 사는 직업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까요? 근데 이제 의외이실 텐데 주식 투자만 하면은 쪽박을 사는 직업이 법조인이에요. 변호사, 판사. 왜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법조인들은 결정적인 단서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감옥 넣냐 안 넣냐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범죄 저지렀다 그러는데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증거 하나만 있으면 딱 무시해버리고 넌 범인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투자만 하면 돈을 버는 그 직업군이 의사래요. 의사는 확실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보이더라도 이 약을 먹으면은 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자세로 투자하니까 돈을 벌더라는 겁니다. 의사분들이 재테크를 잘하겠구나. 의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로. 막 정말 그 자녀분에게도 막 주식 공부도 시켜주시고 한대요. 근데 정말 궁금한 내용 너무 많은데 여기서 줄여야 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다음에 주식 또 한 번 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김철광님 모시고 이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주식에 비유해서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책은 주기훈님과 함께 마케팅 불변의 법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마당 도서관 6월 7일 7시입니다. 그냥 오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필요도 없어요. 놀러 오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